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환 소장님 그리고 방종관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힌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6.25 전쟁의 결정적 전투요? 사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뭐 생각나세요? 6.25 전쟁을 보면 이제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죠. 네. 1951년도 한 5월 이전까지 기동전 단계,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고지전 단계. 네. 아마 결정적 전투로 봐서 그 앞에 단계 같습니다. 앞에 단계. 아니, 앞에 단계도 사실은 뭐 많이 밀리던 그렇죠. 상황에서의 네. 결정적 단계도 있고 네. 뭐 상륙 작전 이후에 결정적 네. 전투도 있고 너무 많아서 다음 힌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힌트 보시죠. 북한군 스스로 패배를 인정한 전투가 있었어요. 야, 이게 공산권이 이게 패배를 인정한 전투가 거의 없는 걸로 그러니까요. 아는데. 거의 없죠. 북한군 전투 기록에 보면은 거의 뭐 자기네들이 영웅적으로 싸워서 네.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 저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참패를 당한 아니면 아주 전략적으로 야 이거 도저히 이거는 그냥 그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네네. 수준의 문제가 생겼던 뭐 그런 정도의 전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겼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보통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렇죠. 세 번째 힌트 넘어가 볼게요. 네. 저거는 딱 하나입니다. 네, 딱 여기서 하나. 나오는 네. 예. 왜냐하면은 6.25 전쟁 기간 중에 군단장, 사단장 전체가 해임된 사례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당시에 초기 전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춘천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6.25 전쟁을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 소련군에서 지휘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북한군 총참모부가 작전 계획을 세우고 좀 진행을 한 이런 전투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저게 선제 타격 계획이라는 6.25 전쟁 북한군 작전 계획입니다. 네. 6.25 전쟁 이후에 거의 한 40년 동안 저런 작전 계획이 공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전쟁 자료들이 추측에 의해서 북한군이 이러이러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해서만 전쟁사를 기록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러시아에서 6.25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 이제 네. 나오기 시작했죠. 저게 자료는 1992년도 모 언론사에서 러시아에 있는 전쟁사 연구소에 있는 선임 연구원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 선제 타격 계획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작전국장 유성철이라는 그 보위부 작전국장이 당시에 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고 저 선제 타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 선제 타격 계획은 1950년 2월 한 20일경에 네. 소련군의 그 군사 고문단이 북한에 상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실리에프 중장이라는 소련군 고위 장성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작전 계획을 수립을 시작합니다. 그 소련군 고위 장성이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도 참여하고 뭐 레닌그라드 전투에도 참여해서 아주 이제 전쟁 경험이 많은 아주 전문가 이런 인원을 스탈린이 특별히 지명을 해서 2월 달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걸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과 스탈린의 성의를 받아서 된 거죠. 그래서 저거는 저 보면은 다 러시아어로 돼 있고요. 원본이 두 부가 있는데 하나는 평양에, 하나는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작전 계획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렇죠. 작전 계획을 보면은 위에 수원 북쪽에 작전 계획에 보면은 이제 화살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개념은 조계 1단계인데요. 저 개념은 뭐냐면은 여러 개 부대들이 수원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이북에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 섬멸한다. 그러니까 포위 섬멸이 1단계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밑으로 2단계, 3단계는 2단계가 대구, 3단계가 남해안까지인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화살표가 쭉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저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전과 확대해서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럼 왜 저런 작전 계획이 나왔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째, 미군은
우리가 공격했을 때 적기에 참전하지 못할 것이다를 가정한 겁니다. 미군이 오기 전에 그냥 다 그렇습니다. 밀고 내려온 미군이 거예요. 오더라도 가능성은 있지만 한 달 정도,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남해안까지 내려가면은 충분히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한반도를 적화 통일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첫 번째 네. 짓입니다. 두 번째는 한강 이북에 서울만 점령하면 그 다음에 누가 봉기합니까? 남로당이 봉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로당이 봉기하면은 그 이남에서 조직적인 한국군의 방어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 수원 이남 쪽에서는 그냥 바로 전과 확대해서 남해안까지 쭉 밀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약 한 30일 내지 40일 정도면은 충분히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한반도를 적화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작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밀고 내려올 것이다. 저게 특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당시 한국군이 8개 사단인데 4개 사단이 전방에 있고 4개 사단이 후방에 있었는데 후방에 있는 4개 사단은 거의 완편이 안 된 상태였어요. 네. 당시 전방의 부대도 뭐가 부족했지만 후방은 더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한강 이북에서 전방 부대를 섬멸하면 네. 그 뒤에 있는 부대는 거의 전투도 못할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 여기서 또 중요했던 게 어쨌든 우리는 한민족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니까 네. 국군 후방 부대가 만약 강력하게 저항하면 결국 또 전쟁을 해야 되고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군대가 와야 되고 국민들이 저항 의지를 잃고 남로당이 봉기하면 피 흘리지 않고 통치할 수가 있다. 이게 컸던 거죠. 더욱이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원래 남쪽이 주력이었고 북한은 오히려 사회주의 세력이 약했던 데예요. 그렇다고 없진 않았지만, 그러니 사회 그 주력인 국민들을 향해 총포를 날리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얻는 게 최고다 하다 보니까 한강 이북에서 저 포위기동 섬멸이라는데 엄청난 비중을 투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야 공산당, 저 독재국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내려와서 야 우리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게, 우리 힘들고 지친 백성들 우리가 다 땅 나눠줄게, 이렇게 하면 다 같이 그냥 와 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근데 그건 좀 왜냐하면 일제 때에도 그 학생들 간에도 싸움들 심했고 이념 투쟁도 되게 심했기 때문에 그 갈등은 굉장히 이미 내포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는 분들도 다들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실제로 보면 갈등이 처음에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이 비율을 정확히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공격을 그러니까 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고 판단할 만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꽃만 핀 게 아니라 가시도 있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없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도 좀 감상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념 투쟁은 항상 선입견이 강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네. 어쨌든 이런 작전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떤 부대가 투입이 됐습니까? 저기 보시면 춘천과 인제, 양구 그 북쪽에 북한군 2개 사단이 보입니다. 네. 북한군 2사단과 오른쪽에 12사단이 있는데요. 참고로 12사단은 원래 명칭은 7사단이었습니다. 근데 춘천 전투 이후에 패전의 책임을 묻고 그래서 명칭을 12사단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2사단과 12사단으로 제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5사단이 있는데요. 저 5사단은 일부 기록에는 우리 춘천, 홍천 전투에 일부 참여했다고 일부 기록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해안 축선으로 전투력이 지향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기에 배치된 북한군은 북한군 2사단 그리고 12사단, 특이하게 저 위에 보면 603 모터사이클 연대가 투입됐습니다. 모터사이클 연대. 603 모터사이클 연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 603 모터사이클 연대가 네. 원래는 105 전차 여단 소속이었습니다. 처음에 1949년도 창설될 때는 603 모터사이클 연대를 105 전차 여단 밑에 두고 같은 소속 부대였는데 3개 전차 연대는 전부 서부 전선에 투입하고 동부 전선은 도로가 좁고 기동로가 잘 발달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모터사이클은 그것보다 좁은 지역에 기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터사이클 연대를
중동부 전선에 투입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피와 비율을 보면은 북한군 2개 사단의 병력은 한 23,000명 정도, 네. 한국군 6사단은 한 9,300명, 그리고 이제 화포라든가 이런 비율을 따져 보면은 우리가 한 90여 문 되는데 뭐 북한군 2개 분단이 들어가니까 한 200여 문 이상. 전체적으로 전투력 비율을 보면 한 3대1 정도 이상의 이제 격차가 나는 상태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기동 계획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도로가 좀 이거 보시면 저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중동부 전선은 특이하게 우리나라가 동고서저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동북 쪽에서 지형이 남서쪽으로 흐릅니다. 도로도 이게 동북 쪽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발달합니다. 네. 뭐 44번 도로 한계령, 인제, 홍천 네, 이렇게 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춘천, 가평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북한군 기동계획의 특성은 뭐냐면은 북한군 2사단이 춘천을 향해서 점령하고 12사단은 인제에서 홍천을 향해서 쭉 내려오면은 한국군 6사단은 바로 퇴로를 차단다. 그리고 한국군 6사단을 퇴로를 차단해서 섬멸한 다음에 12사단은 어디로 가느냐? 여주, 용인을 거쳐서 바로 수원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이중포위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 한국 국군의 주력을 그렇게 섬멸하고 바로 남쪽으로 대구, 부산 쪽으로 내려가겠다는 게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이 춘천 전투를 이해하려면 춘천 지역의 지형이 되게 중요한데요. 춘천은 제가 이제 주머니 지형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강이 지금 춘천 댐 있는 쪽, 네. 그다음에 소양 댐 있는 쪽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집니다. 근데 춘천시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Y자로 갈라지는 강이 춘천시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춘천을 공략하려면 이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되고, 그다음에 강 왼쪽에도 지형이 높고 오른쪽에도 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좁은 협로를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하기에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지역이에요. 근데 북한군은 이때 어떻게 했냐면 2사단이 지금 춘천호 쪽에 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다시 강을 건너서 춘천 시내로 돌입하고, 12사단은 인제 홍천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작전을 짰습니다. 네. 그리고 2사단의 또 하나의 연대는 동쪽으로 가서 지금 소양강 댐이 있는 그 강을 또 건너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작전 계획이 얼핏 보면 괜찮은 것 네. 같아요. 뭐 산 있고 강 있으니까 라인 따라온다. 근데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중으로 차단이 돼요. 당시는 통신시설 같은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쟁터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네. 한번 이렇게 시간 정하면 무조건 글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오는 모든 도로망이 강에 의해서 좁혀지고 산에 의해서 감제를 당합니다. 공격하는 북한군 입장에서는 인접부대가 보이질 않아요. 이게 사실 이중 기동이거든요. 2사단도 나뉘어서 내려오고 저기서 12사단이 내려와 퇴로 잡고 아주 그림 같은 작전인데 전혀 상대방의 진도를 볼 수 없어요. 반대로 한국군은 자기 쪽으로 오는 적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춘천에서 방어를 하고 있던 게 우리 국군 6사단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사단의 방어 형태를 이렇게 보시면, 저 지도에 보시면 6사단은 기본적으로 3개 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정면에는 7연대가 방어를 하도록 했고,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인제 홍천 축선에는 2연대, 네. 그리고 예비연대를 19연대가 있습니다. 이 19연대는 원주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7연대가 결국은 춘천을 공격하는 북한군을 맞닥뜨려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기에 사단장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6포병대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포병대대를 저기 춘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연대가 원주에 배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작전 계획을 수립해놨냐 하면은, 북한군이 만약에 남침을 하게 되면은 19연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를 이용하든 그다음에 기차를 이용하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해서 춘천에 투입한다. 이런 작전 계획을 수립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 앞에 이제 결음은 38도선의 경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7연대 같은 경우는 왼쪽에 3대대, 오른쪽에 2대대, 그리고 예비를 1대대, 이렇게 해서 1대대는 춘천 시내에 배치를 하고, 네. 2개 대대는 이제 38도선의 경계 부대를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시청자분들이 잘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의 휴전선을 상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7년대가 담당하는 지역이 무려 가평으로부터 현리까지 84km입니다. 지금은 4개 사단이 담당하는 지역을 당시에 1개 사단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철책이 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목책에다가 그냥 표만 하나 38도선. 그 DMZ가 있었던 시절이 아닌 거죠.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앞에 7년대 같은 경우는 2개 대대가 있지만은 실제로 그 중간에 손에 손잡고 뭐 침투 부대를 식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에 소대, 분대 단위로 초소 뭐 1km, 2km 간격을 두고 배치된 형태. 그리고 일부 그런 간격이 너무 뜨니까 이제 일부 뭐 대한청년단 또는 경찰 이런 이제 경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규군은 아니고 경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이제 일종의 예비 부대 뭐 이런 부대들이 가끔씩 중간중간에 배치된 굉장히 덤성덤성한 상태의 경계를 수행하다가 결국은 6.25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다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휴일 새벽 기습남침 우리 북괴군이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만 기습남침에 의한 공격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징후들 북한이 공격해 올 것 같다라는 징후들은 있었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6사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북한군 2사단 자주포 승무원이었던 이광훈이라는 분이 귀순을 해서 화천 쪽에 북한군이 대거 집결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전쟁 2, 3일 전에 그 중요한 전략 지점이 된 38선에서 내려오는 강에 모진교라는 다리가 있었는데 여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막 버티로 걸어오다가 폭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당시에 그 지뢰 매설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북한 쪽에서 일부러 보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전쟁이 지금 시작되려고 한다라는 네. 정보를 이제 눈치채게 되죠. 그럼 보고가 있고 징후도 있었으니 우리 육사단도 바로 움직였겠네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전 전선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서부 전선에서는 이게 중앙에 보고가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 명령을 들어야겠지만 현장에서 독자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사단이라면 전투 분야의 최상급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자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6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전투 준비를 시행을 하죠. 특히 이제 여기서 7년대 준비가 당시에 38도선 모든 부대 중에 가장 잘 준비가 됐습니다. 네. 그럼 왜 7년대가 그렇게 잘 준비됐을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예. 있는데요. 7년대가 저 춘천 지역에 배치된 시점이 1949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거의 18개월 동안 춘천에 계속 주둔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7년대가 6사단 예하의 7년대가 춘천 지역에서 방어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7년대가 춘천 지역에 배치된 시점이 49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거의 1년 반 동안 충분히 현재 지형을 확인하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49년도에 저 신남 쪽에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를 했을 때 그 북한군 1개 대대를 경멸하면서 실제로 실전 경험도 또 쌓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연대 예를 들면은 6사단 예하의 이연대라고 아까 오른쪽 인제 홍천을 네. 담당하고 있는 이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연대가 배치된 시점이 6월 20일이었습니다. 5일 전에 배치돼 갔습니다. 이게 이연대는 이제 개성 쪽에 있는 어원산에서 북한군과 교전을 하고 49년도에 교전을 하고 서울에 와서 50년 초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홍천 쪽에 투입된 게 6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형을 전혀 모르는 상태.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9연대는 5월 초, 불과 한 달 반 전에 홍천 원주 지역에 배치가 됐고요. 사단장도 6월 10일 날 6사단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춘천, 홍천 지역의 전투에서 7년대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준비도 7년대가 특별히 더 철저하게 또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미리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한국 전쟁에서 초전 패배에 대해서 자꾸 외출 외박 얘기만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게 지금 우리 센터장님 지적하신 그 문제였고 거기다가 지휘관들이 대거 교체가 돼가지고 네. 사실 육사단도 마찬가지였지만 보통 6개월 이상 그 와야 뭘 이렇게 네.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뭐 3주, 한 달, 열흘 전 사단의 지휘관, 연대급 이상 지휘관이 거의 그렇게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나마 육사단은 7년대가 중점을 잡아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나중에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50년 2월 북한군은 소련과 함께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남침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중동부 전선의 요충지였던 춘천엔 북한군 2개 사단이 기동전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다. 하지만 춘천에 배치되어 있던 국군 6사단은 지형의 이점을 살려 방어전을 준비하게 되고 6월 25일 철저한 전투 준비를 마친 국군 6사단은 북한군을 막기 위해 출동한다. 자, 그리고 이제 새벽 4시경 6월 25일 기습 남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초기 아니겠습니까? 새벽부터 오후까지의 전쟁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통상 성전한 전투를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네. 그런데 엄정하게 보면은 개전 초기 6월 25일 날 오전에 특히 한 2~3시간 정도 초기에 그 경계부대 작전은 6사단 7년대도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진교라고 있습니다. 북한강을 건너는 약 한 폭은 한 4m, 그다음에 길이는 한 250m 정도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있어야 뭐 포병이라든가 기타 대규모 부대들이 이동할 수 있었던 네.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박사님께서 모진교에 노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철조망 지뢰에 폭사했다. 그 북한군이 테스트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군도 모진교를 한국군이 폭파해버리면은 그 주요 기동 장비나 이런 게 못 넘어가니까 굉장히 걱정을 했던 네. 겁니다. 그런데 7년대가 거기 3대대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모진교 폭파에 실패했습니다. 모진교를 빼앗긴 겁니다. 폭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당시에 소련 고문단들이 뒤쪽에 후방지역에 있었는데 모진교를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호성을 올렸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이제 모진교를 확보하면서 굉장히 잘 풀리는데 하고 네. 이제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지도를 보시면 용산리를 거쳐서 모진교 밑에 용산리를 거쳐서 역골, 그다음에 옥산포 저렇게 이제 5번 도로가 쭉 발달해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오전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한 10시쯤 되면은 이제 옥산포까지 도달해서 국군과 최초로 교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10시경에. 그런데 10시경에 옥산포를 지나갈 때 북한군의 대응을 당시의 전사 기록에 보면은 비전술적인 대응을 유지해서 굉장히 방심한 상태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모진교를 확보하라니까 한국군이 생각보다 경계 상태가 허술하네. 그리고 한국군의 주 방어 지대가 아마 소양강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술적으로 경계 작전을 크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옥산포 오른쪽에 보면은 네. 그 백삼고지, 우두산 저 지역에 이제 예비 대대가 7년대 예비 대대 1대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춘천 시내에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저기에 투입됐는데 불과 한 4시간 내지 5시간 만에 투입이 됐습니다. 저 부대에서 이제 청면에 지나가는 북한군을 타격을 한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북한군은 다시 뒤돌아갑니다. 다시 역골을 거쳐서 용산리 방향으로 퇴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퇴각한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6월 25일 오전 전투는 꽤 성공적이었는데 네. 오후 전투에서 옥산포까지 쉽게 내려갈 줄 알고 탁 내려갔는데 거기서 예비대대가 이미 옥산포 오른쪽에 있는 우두산, 백산고지를 점령하고 있다가 청면을 타격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뒤로 물러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6월 25일 날 하루에 있었던 전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삼고지 정도에서 타격을 받았으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북한군 2사단의 공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 지도에 보시면
이제 우리 격전이 벌어지는 저 자리가 또 사람 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좁은 양쪽으로 강이 있는데 좁은 이제 개활지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은 다 시가지인데 그때는 거의 마을이 없고 개활지였어요. 네. 그런데 저 위로 치면 이 주머니라고 해야 되나 위라고 해야 되나 위라고 하면 들어온 입구가 좁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또 묘한 게 오른쪽으로 아예 네. 저 백상고지 우두산으로 이어지는 오른쪽 강변 라인은 또 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강을 따라서 좁게 들어오는데 북한군 2사단은 서쪽에 있는 강을 따라 개활지로 내려오는데 네. 동쪽에는 고지들이 줄을 이어서 국군이 그 아래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북한군은 꼼짝없이 저 안에 갇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03에서 우두산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또 우측의 소양강으로 또 방어를 받고 있고 날카롭기 때문에 저거는 정면 공격으로 넘지 않으면 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원래 북한군 계획은 4연대를 보내서 백상고지에서부터 우두산까지 내려와서 저쪽을 제압하고 6연대는 저 왼쪽 춘천호 5번도를 따라 내려온다라는 네. 거였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백상고지에 있던 6사단 병력들은 사실 경계병력이기 때문에 빨리 철수하는데 앞으로 누누이 얘기하지만 6사단이 이동 전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군 수준을 굉장히 우습게 봤는데 포지션 그러니까 포인트로 옮겨가면서 필요한 전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백삼고지 밑에가 평야였다면 저기는 그냥 괴멸되는 거였는데 우두산 라인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강을 넘어서 저 끝에 봉이산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산을 따라 내려오면서 강 사이에 낀 적군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지형이었던 거죠. 사실 북한군의 또 하나의 방법은 그러면 강 서쪽으로 돌아서 네. 서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 서쪽에는 또 7년대 3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전투 벌어지니까 급하게 올렸어요. 그런데 저쪽으로는 전혀 올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또 강을 낀 산악 지형이어가지고 이거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좁은 강으로 막히고 산에서 내려다보는 아래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되네요.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위산에 녹을 수밖에 없는 지역.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서쪽으로 가려더니 강 두 번 건너야 돼, 산 넘어야 되고. 아니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자니 이거 뭐 소양강 반대편에서 공격당해야 돼. 우두산도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우두산성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형을 보는 눈은 똑같았던 네. 겁니다. 저희가 핵심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저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네. 야 이건 방법이 없다. 그러게요. 그냥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핵심 요지인데 공격을 잘 안 당하는 곳이 되네. 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전쟁 초기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국군의 특공적으로 또 엄청난 전훈을 올렸다고 해요. 북한군의 자주포를 파괴한 것도 이 옥산포 전투 그 당시였던 거죠. 그 자주포 파괴 사건이 사실 초기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당시 한국군이 그렇게 대규모 전투에는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은 모든 병사가 공포감에 사로잡히는데요. 아까 장군님이 그냥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전사들을 보면요. 어둠 속에서 막 기어오는 것보다 줄져서 내려오는 게 공포감을 더 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훌륭한 군대는 너희 밥이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훈련이 안 된 군대는 여기에 이제 공포감을 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레이드형 진군이 먹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산과 강 사이에 끼다 보니까 국군 진지를 타격할 만한 포병 진지를 확보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로 내려와서 평사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주포 또는 기록에 평사포라고 나오는데 어떻게든지 직격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일반 포병이 내려와서 그 위치를 잡을 시간도 걸리고 위험하니까 탱크 대신에 자주포를 투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주포가 초기에 내려오는데 네. 당시 국군 병사들은 탱크와 자주포를 구별도 못했고 또 자주포도 장갑이 있고 대전차 무기도 약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자주포가 내려오는 것이 국군을 진지를 향한 포격 진지를 장악하는 것도 있고 탱크가 내려와서 보병들을 그야말로 동요시키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국군 특공대들이 활약하게 되고 또 고전에 고지에 배치해놨던 105mm 포들이 사실 105mm 포가 좀 위력이 약해서 적의 진격을 막기는 쉽지 않은데 워낙 좁은 곳에 개활지로 몰려 나오니까
엄청난 타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군이 저 자주포만 막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심일중이라고 한때 이제 이슈를 탔던 분인데 사실 심일중이가 대활약을 했어요. 당시 이제 자주포 대전차포 소대장이었는데 57mm 대전차포를 쏴서 맞춥니다. 오. 맞췄는데 뭐 끄떡이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지켜보던 왜냐면 그때 국군들은 다 산유에 있었기 때문에 전황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끄떡없이 전진해 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막 공포감이 그렇죠. 들고 동요하게 되는데 이 특공조를 끌고 나가서 적을 최대한 근접시킨 상태에서 경멸합니다. 이게 성공하기도 힘들고 보통 용기로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돼서 자주포를 격파시켜. 이걸 보고 모든 병사들이 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북한군 자주포가 이 포격 진지 장악을 위해서 포격 진지 확보를 위해서 계속 내려오는데 네. 여러 특공조에 의해서 격파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뭐 이제 자주포라고도 하셨고 어떤 자료에서는 돌격포라고도 뭐 기록이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 체계인 거예요? 좀 특이한 무기 체계입니다. 통상적으로 포병, 화포를 분류를 할 때 스스로 기동할 수 있는 엔진과 이런 능력을 갖추면 자주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차량이 끌고 다니는 거는 견인포라 그러죠. 네. 이제 기동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분류하는 거고 자주포가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때 특이하게 공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돌격포입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어솔트 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또는 냉전 시대의 소련군은 보병들이 공격하는 건 전술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격하다 보니까 옆에서 화포가 바로 보병을 근접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필요하면 그 벙커라든가 이런 걸 바로 파괴해주면은 굉장히 보병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방의 보병은 모두 간접 사격입니다. 간접 사격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표적을 사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군은 공격 작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병이 끌고 다니거나 일부 그 견인을 해서 이동해서 보병과 같이 이동하는 포병을 만들었는데 바퀴포 말고 그런 병사포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76.2mm였습니다. 네. 이제 적의 벙커라든가 이런 걸 파괴하는 역할을 했죠. 이것을 결국은 이제 경전차 차체에 올려서 만든 게 SU-76 돌격포라는 겁니다. 76mm 포를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돌격포는 포탄의 사거리가 최대한으로 했을 경우에는 10km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간접 사격을 했을 경우고 네. 바로 보면서 1000m 앞에, 뭐 1500m 앞에, 500m 앞에 있는 국군의 중요한 거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 화포로 바로 타격을 해서 파괴하는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소련군만 운용하는 개념의 자주포라서 돌격포라는 특수 목적의 자주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105mm 포를 그러니까 차량 위에 올려서 움직이게 만든 포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그러니까 북한군 생각은 저 백삼이나 우두산 고지가 아래쪽에 평야를 감지를 하니까 돌격포를 쫙 깔아놓고 직사로 갈기면 그렇죠. 국군 진지를 타격해서 포로 덮어버리고 네. 그 사이에 보병이 쫙 내려간다. 그래서 강을 건너거나 강 근처로 하면 산 위에 있는 국군은 포위되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그림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작전인데요. 그랬더니 심일중이가 내려와서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서는 파괴시켜버렸고. 네, 그것도 정말 초근접을 해가지고 대전차포로 안 되니까 수류탄, 그러니까 수류탄, 화염병 동원해서 6탄으로 격파를 합니다. 방어가 상당했습니다. 그 7연대가 방어 전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뭐였다고 보세요, 소장님? 이제 우리가 옛날에 6사단 전투를 얘기할 때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6사단은 뭐 외출 외박 하나도 안 보내고 완편하고 있었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그 막 진지를 완벽하게 물러서지 않고 사수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6사단의 전투를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세상 전투가 그렇게 쉽게 이겼으면 상대가 약한 거예요. 강한 적하고 싸울 때는 다 빙빙 돌고 움직이면서 하니까 모든 전투는 기동입니다. 그래서 6사단이 절벽 위에 서서 고지를 사수한 게 아니라 사실 더 어려운 전투를 합니다.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2차, 3차 축선으로 이동하면서
적을 계속 저지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외출 외박은 아예 못 내볼 수는 없으니까 내보내긴 내보냈는데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랬고 장교들은 영내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밤에 비상이 걸리니까 7연대 같은 경우는 잘 보존이 돼 있었는데 후방에 있던 19연대나 대대별로는 30%밖에 안 모인 부대도 있었어요. 다만 장교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여기 처음 와서 지형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네. 어떤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예를 들면 30%밖에 안 모였어도 포병이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되냐, 이동 시간 이런 거를 정확히 맞춰서 적절한 지점으로 가서 해주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이제 기동 방어를 하게 되는데 아마 한국 전쟁에서 기동 방어를 한 부대는 거의 육사단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러서다가 멈춰서 싸운 거 말고 고지가 저기 있는데 2대대를 이쪽으로 올려보낸다, 포병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휘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15분, 30분 간발로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며 싸웁니다. 이렇게 되면서 북한군을 소모시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주머니 지형 때문에 백삼고지, 우두산, 나중에 강을 건너서 봉이산, 네. 그리고 중간에 작은 봉우리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강, 2개의 강이 있잖아요. 이 강을 기점으로 방어를 하게 되니까 병력이 계속 그러니까 병력을 효율적으로 움직여 싸우게 되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2연대는 잘 막았고 북한군 4연대도 잘 막았는데 이 소양호 쪽으로 있는 강변 위에 있던 2대대는 초기 공격에 무너집니다. 측면서 들어오니까. 게다가 북한군 12사단은 북한군 중에서도 최정이었어요. 거기가 그 소위 팔로군 출신들을 모아넣어서 편제한 부대여가지고 아마 전 부대 중에서도 전투 경험이 제일 많은 부대였습니다. 거기 개활주를 밀고 내려오니까 강을 건너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강 건너서 후퇴할 때는 부대가 와야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정비해서 즉시 편제를 유지하고 방어 전력을 굳히는 경우가 당시 한국군 수준에서는 되게 어려운 건데 그 전투 와중에도 이걸 잘 해냈습니다. 거기에는 또 밑에서 지원해주는 부대가 빨리빨리 들어가줬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조직적인 방어를 아주 조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전투를 주로 이제 분석을 할 때 시간적인 요소를 많이 저도 중요시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념해야 될 볼 수 있는 부대가 어디냐면 1대대입니다. 그러니까 7년대 예비대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춘천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백삼고지, 우두산 지역에 투입된 시간이 불과 한 4시간 내지 5시간 만에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당시에 38도선 휴전선 지역에 있는 연대 예비 대대들 다 제가 대체적으로 전쟁사를 다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단 4시간 내지 5시간 만에 대대가 완편된 거의 완전히 편성된 상태에서 거점에 바로 투입된 부대는 적시에 투입된 부대는 7연대 1대대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를 볼 때 항상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7연대 1대대가 예비대대로서 준비가 늦어서 영해구조 소집하고 뭐 해서 하느라고 오후에 만약에 다 준비가 됐다. 오후 2시 만약에 투입됐다고 가정 이미 북한군은 옥산포를 지나서 소양강 앞에까지 도달했겠죠. 그래서 1대대가 제가 기록을 보면은 대대장이 상급부대에서 영해구조 소집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대장선에서 전방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으니까 영해구조 소집해라라고 하고 그 대비 태세를 나름대로 영해구조 소집 시스템이라든가 철저히 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병력이 70%, 80% 소집됐을 때 바로 거점으로 투입됐고 일부 간부들과 병사들은 개별적으로 거점 위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틀을 25일 하루와 또 다음에 26일까지를 저 백삼고지 우두산 일대에서 버텨줄 수 있는 그 발판이 됐던 겁니다. 전쟁에서는 이렇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사실은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원을 투입했고 예. 그리고 그 인원이 본인의 맡은 바 임무를 용감하게 수행해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무조건 윗사람 탓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전체 편제를 보았다면 사실 국군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6사단에 그것도 또 특히나 7년. 7연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맡은 바의 임무는 충실히 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신이 맡은 바의 임무만 잘하더라도 분명히 뭔가는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체적인 이날의 오전부터 오후까지의 전투는 국군은 많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죠. 근데 육사단은 무너졌다기보다는 질서정연하게 후퇴도 아니고 진지를 이제 교체해 가면서 정말 방어를 잘했어요. 그 여기에 또 몇 가지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당시에 통신 장비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형이 낯설고 그게 익숙하지 않은 병사들은 뭐 이렇게 뒤로 간다 그러면 벌써 공항이 옵니다. 그건 벌써 절반이 어디론가 가요. 네. 산악 지형은 단점이 병력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걔가 가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는 질서 중에 후퇴한 것 같은데 산 지나서 강에 건너보면은 뭐 15명 있다라 막 이런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건데 육사단의 모든 부대들이 첫날 이런 와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나중에 백선엽 장군이 후퇴하다가 저기 충주 쪽에서 육사단을 만납니다. 보고 제일 부러워한 게 트럭이었어요. 아니 얘들은 트럭이 이렇게 많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차 없는 데가 없지만 서울 시내에 차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차가 귀한 시절이었는데 이 춘천 쪽에 광산이 있어가지고 트럭이 한 30대 정도가 있었대요. 이거를 즉시 징발해가지고 포병을 고지로 투입하는데 당시 탄약을 수송하려면 사람이었으면 장군님 말은 4시간 만에 전투가 안 돼요. 근데 트럭 30대에 실어서 보병과 탄약을 수송해서 포병 진지 강화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들으면 트럭 30대가 이게 뭐 대단하냐 싶은데 당시는 사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장비였던 겁니다. 이때의 기억 때문일까요? 지금도 SUV 사면 언제든 징발 당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에 이거를 내야 된다라는 그 사인하고 사야 되잖아요. 네. 그 저기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머 중에 뭐 우리나라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한다고 한국 전쟁 때 하도 당해서 뭐 포하고 전차를 중시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현대전은 다 우리 장군님이 포병이신데 현대전은 다 대포지 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차량입니다. 지금 한국이 차가 너무 흔해서 정말 귀중한 줄 모르는데 그래도 SUV 사면 이거 국가가 징발하면 트럭 30대 때문에 전방에 있던 사단 4분의 1을 살린다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제 SUV는 국가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춘천에서 방어를 잘 해줬기 때문에 또 시간을 번 건데 만약에 춘천에서의 이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왔더라면 네. 어땠을까요? 춘천에서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은 북한군이 수원에 북한군 계획에 의하면은 5일 만에 도착하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홍천까지 도달하는 게 결국 5일이 걸렸습니다. 북한군이. 그러니까 홍천에 도달할 시점에 수원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홍천까지밖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군 주력이 한강 방어선에서 방어를 할 수 있었고 네. 7월 5일 날 미군이 오산에 투입돼서 최초로 북한군과 교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5일이라는 시간이 결국은 북한군의 1단계 작전을 전체적으로 망가뜨리는 작전 목적을 1단계 작전 목적을 달성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되는 거죠. 네. 6월 25일 붉은 여명이 밝아오던 그 시점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오던 북한군의 그 기세를 춘천에서만큼은 조금 다르게 막아냈던 육사단. 과연 육사단은 어떤 전투를 이어갔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은 중동부 전선의 요충지인 춘천을 노리고 대규모 부대를 투입한다. 이에 춘천의 방어를 맡은 국군 육사단은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선보이면서 맹활약한다. 이후 첫날 전투 결과에 격분한 북한군은 가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집중시키면서 육사단을 섬멸하고자 하는데 6.25 전쟁 초기 대한민국을 지킨 결정적 전투로 손꼽히는 춘천 전투에서 국군 육사단이 펼친 작전은 무엇이었나? 6.25 전쟁
최초의 승리. 대한민국을 지킨 춘천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